우리 자연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했어요. 망한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요?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멸종을 배우는 겁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는지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정말 사라진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황폐한 모습도 아닐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이 돼 있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 인간이 없는 지구도 당분간은 그냥 도시의 모습이 그냥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대로 그냥 다 유지 보수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영원히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 유지 보수가 안 되거든요. 제 첫 번째 챕터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자기를 찾아올 외계인들에게 이런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이런 거예요. 지구에 더 이상 내 창조주들은 없다. 호모 사피엔스를 말하는 거겠죠. 나는 그들이 심어 놓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작동하고 있다. 태양은 영원하고 바람도 매일 불지만 발전기는 녹슬고 부속은 망가지고 있다. 더 이상 전기는 없을 것이다. 나도 꺼지고 말 것이다. 내 유서를 발견한 외계 생명체들에게 한마디 남긴다. 답은 자연사에 있다고 말이다.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이 됐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생물학과 교수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했어요. 정모야, 자연사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은 있잖아. 사고사나 병사한 생명체가 아니라 자연사한 생명체를 모아둔 데야. 그러면 여러분처럼 웃고 말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자연사 하고 싶어.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자연사 박물관 때 자연사가 이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연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했어요. 로마 제국, 비잔틴 다 망했습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다 망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망했어요. 망한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요? 그 망한 나라들이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멸종을 배우는 겁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는지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1850년부터 2023년까지 173년간의 온도를 평균을 해서 평균보다 시원하면 파란색, 더우면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체적으로 푸른색이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점점 붉은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점점 어마어마하게 더워집니다. 올 여름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 여름은 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란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닷물에 6월부터 5월까지 1년이잖아요.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져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18개월 동안은 높아지는 게 그냥 붙여서 높아지지 않고 점프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온도 마찬가지예요. 7월부터 6월까지예요. 옛날부터 1940년도 쭉 온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업화 때가 이때면 산업화 이후에 온도를 1.5도에서 막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단 한 번도 1.5도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1.64도가 됐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과학자들은 1.5도가 넘었어요.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3년의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려면 2027년에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자, 화성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화성으로 가자는 게 뭐냐면 테라포밍을 하자는 겁니다. 테라가 뭐죠? 맥주 이름입니다. 근데 테라는 뭐 땅이란 뜻이잖아요. 땅처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화 행성 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가서 살자고 하는 거죠. 그 어디가 좋을까? 태양계에 보면 여러 개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있습니다.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크고 좋습니다.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체라서 그래요. 생명이 살려면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 있든지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돼요. 헤엄칠 물도 어떻게 해요? 땅이 있어야 닫아둔 거 아니에요. 여긴 기체니까 기본적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늘을 날리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가려면 수성, 군성 아니면 화성 중에서 찾아야겠죠. 우린 지구 그러면 되게 작은 행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양계에 보면 여러 가지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땅들을 다 모아두면 이 정도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땅을 다 모으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제법 커요. 태양계의 육상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두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됐는데 이걸 포기하고 딴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될까?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금성이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가 이미 일찌감치 사이언스지에 이런 논문을 써요. 1961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 플래닛 비너스에 금성으로 가자. 금성은 안 됩니다. 지구가 15도잖아요. 산업화 전에 평균 기온이 15도였거든요. 근데 금성은 평균 기온이 477도입니다. 모든 게 다 끓어버려요.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금성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태양과 가까우니까.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거라면, 그렇다면 수성의 온도는 어때야 돼요? 금성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수성의 온도는요, 밤에는 영하 180도예요. 근데 이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수성은 한 1년이 90일이에요. 하루가 60일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밤, 30일 낮이 계속됩니다. 밤, 낮, 밤이면 1년이 바뀌는데 밤이 30일 동안 계속돼? 그렇다면 뭐 추울 수도 있겠네 했어요. 그러면 낮이 30일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엄청나게 더워야 되잖아요. 근데 30일 동안 계속되는 낮도 330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태양과의 거리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뭔가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뭘까요? 바로 대기입니다. 공기예요. 지구가 1기압이잖아요. 지구는 1기압인데 금성은 90기압이나 돼요. 90기압이면 바닷속 900m의 압력입니다. 우리는 아마 금성에 내리자마자 빈 깡통 짜부러질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온실 작용을 해서 저렇게 더운 거죠. 근데 수성은 0기압이에요. 수성에 공기가 없는 이유는 달에 공기가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달에 왜 공기가 없을까요? 달이 작으니까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땅 지도서 보셨잖아요. 수성은 달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요. 공기를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성은 기본적으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뜨겁고 죽었고 여기 뜨겁고 못 살아요.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화성이죠. 남은 게 화성이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는 일단 딱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적당한 크기에서 온도와 압력도 적당히 있잖아요. 거기다 지구는 좋은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달입니다. 달이 지구에 뭘 만들어줄까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생물들과 자원과 에너지가 서로 마주치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2차례씩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밀물과 썰물로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근데 달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두 개의 천체가 태양을 주변으로 아슬아슬 돌고 있었어요. 같은 공정 궤도면을 쓰다가 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 꽝 충돌해 버립니다. 그게 가이아와 테이아예요. 가이아라고 하는 원시지구와 화성만한 테이아라는 행성이 꽝 충돌했어요. 충돌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구입니다. 근데 이때 부스러기들이 튀어나갔을 거잖아요. 이 부스러기들이 마치 토성처럼 고리를 이루고 있다가 합쳐져서 달이 돼요. 근데 이 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바로 계절입니다. 부딪히면서 자전축이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생기게 됐죠.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 위도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는 1년 내내 똑같아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엔 해가 내 머리 위에 오래 뜨고 겨울엔 비스듬하게 잠깐 뜨잖아요. 그래서 서울만 해도 가장 더울 때랑 가장 추울 때 60도 차이가 납니다. 60도만큼의 생태적 틈새가 생기게 됐던 거죠. 40억 년 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린 지구 그러면 무슨 색깔을 떠올려요? 초록색, 파란색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40억 년 전에는요, 초록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었어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지구의 색깔이 아니라 생명작용으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하늘도 빨갰어요. 왜? 대기 중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산소 원자는 지구에 가장 많은 원자 중에 하나지만 산소 기체, O2는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바다에 있는 박테리아, 식물성 플랑크톤, 바닷말, 나무들이 만들어줍니다. 달은 지금보다 6배나 컸습니다. 달이 설마 점점 작아졌을까요? 달이 점점 멀어지면서 지금 같은 크게 됐죠. 하늘에서는 지구를 향해 엄청나게 많은 꼬리가 달린 천체가 날아옵니다. 저 꼬리가 달린 천체가 뭘까요?
해성입니다. 해성의 꼬리의 정체는 물이에요. 해성은 암석과 물이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저 멀리 센 덩어리였다가 수십 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가잖아요. 태양에 가까이 오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얼음이 증발합니다.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성을 볼 수 있죠. 저 당시에는 하루도 수십 개, 수백 개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곤 했습니다. 이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가져다 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 지구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아니 설마 해성이 지구와만 붙였을까? 다른 천체 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붙인 거 어딜까요? 목토 천해겠죠. 근데 여기는 왜 바다가 없을까요? 뭐죠? 기체니까. 자, 그러면 수성과 금성은 왜 없을까? 여기 쉬워요. 뜨거우니까 증발했겠지.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화성입니다. 화성에는 왜 바다가 없을까요? 화성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뭐 얼었으면 얼음바다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끝에 막 살짝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화성과 지구의 근본 차이예요. 화성은 영하 63도는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발하지는 못할 거예요. 영하 63도면 우리가 상명에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남극점 영하 90도인데요. 거기에 썰매 끌고 텐트 치고 밥 해먹고 갔다 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온도지 못 살 온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화성을 테라포밍하려면 이런 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살려면. 근데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올까?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요. 해성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성에 얼음이 많이 있으니까 끌고 오면 되겠네. 우주선들이 가가지고 해성 잡아가지고 부딪히면 되겠어. 말은 쉽죠. 그것도 여러 가지 생물들도 만들어야 돼요. 그 생물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시아노박테리아부터 갖고 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시아노박테리아 가서 여러 가지 생명이 생길 때까지가 처음에 유성생식이 생길 때까지 20억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억 년 전에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갖고 가면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직접 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거예요? 사람들의 아이디어 뭐냐면 우주선에 먼저 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봇들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겠다는 거죠. 보니까 강의 흔적, 호수의 흔적, 바다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정말 화성에도 바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가 바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벌써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바다가 어디 갔을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화성에 직접 갔습니다. 누가 오퍼튜니티를 보냈어요. 화성을 쭉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요. 화성을 찍어 보냈더니 마치 논바다 갈라질 것처럼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여기 물이 잠겨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다가 왜 없어졌을까? 그 비밀이 지구의 내부 구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여전히 살 수 있는 비밀도 우리 안 보이고 숨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의 내부 구조입니다. 지구는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가운데 내핵이 있고 그 이외에 외핵, 멘틀, 지각이 있습니다.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이라고 하고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자, 무거운 원소가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뜻은 뭘까요? 지구는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식지 않았던 뜻입니다. 액체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 위에 책을 쭉 쌓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책이 밑으로 내려오나요? 그런 일은 없죠. 고체 상태는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는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내핵은 고체예요. 외핵은 액체입니다. 액체는 흐를 수 있죠. 쭉 흐르는 거예요. 움직여요. 중학교 때면 배웁니다. 금속 주변에 금속을 빙글빙글 돌리면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그건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계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7만 킬로미터까지 가요. 지구와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5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은 바닥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나침반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기장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태양에서는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들이 날라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 모든 생명의 분자들을 쪼개버려요. 물 분자도 쪼개고 DNA, RNA, 단백질을 다 쪼갤 수 있어요.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낮에는 신라고문 같은 집을 짓고 살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미생물들, 벌레, 식물,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사라지면 우리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게 바다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습니다. 일찌감치 식어서 지구와 같은 고체 금속 내에 액체 금속 외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다가 있었지만 이 바다가 태양풍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로 쪼개집니다.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에 있는 금속들의 암석의 금속과 결합하죠. 지구에서도 금속과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바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극지방에 조금 얼음바다가 남아있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바다가 줄어들면서 붉게 녹슨 겁니다. 지구는 뭐가 있어서 화성과 달리 고체 금속 내에 액체 금속 외액이 있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풍을 다 막아서 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구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멘틀입니다.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지만 흐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흘러서 그렇지. 멘틀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대륙도 움직이겠죠. 대륙이 움직입니다. 오늘날의 대륙의 분포 3억 년 전, 5억 년 전의 대륙의 분포예요. 대륙의 분포가 바뀌니까 바닷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 기후가 바뀌어요. 기후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달라지죠.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있던 생명이 좀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데 또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냐면 멸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멸종 그러면 슬픈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파비니아 눈이 5개 튀어나왔어요. 손바닥만 한데 이게 입 주둥이에요. 쭉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친척종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멸종이 아니라 멸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파비니아가 사라졌다 가지고 멸문을 당해서 슬픈가요? 오늘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스쿠버를 할 때 이런 걸 보려고 스쿠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북이, 상어, 흰 동가리 이런 건 없을까요? 얘네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리를 비켜줘야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동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슬플 일, 우리가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오파비니아 초밥 못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멸종은 슬픈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멸종하는 게 슬픈 일인 거지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생명이 멸종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멸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의 역사를 멸종의 역사로 표현합니다. 근데 왜 고생대 옛날 생물시대, 중생대, 중간생대, 신생대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살고 있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로 묵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인데 5억 4,100만 년 전부터가 고생대의 시작이래요.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5억 4,100만 년 전을 고생대의 시작이라 할까? 지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눈이야. 바다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눈이 없었어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누굴 쫓아갈지 누굴 또 도망가야 될지 모릅니다. 입을 벌리고 다니다가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오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어요. 뭐 그러듯이 눈이 딱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삶의 목표가 생겼죠. 그러니까 헤엄도 쳐내니까 지느러미도 생기고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지고 점점 커졌습니다. 석탄기는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무가 처음 생겼을 때 커다란 나무가 이때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다. 그럼 뭐가 높아집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덩달아 온도가 높아져요. 전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됩니다. 열대 지역만 가면요 특징이 있어요. 점심만 먹고 나면 쏟아지는 게 있어요. 잠 말고요. 지금 우리가 잠을 이야기할 때입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스콜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초열대기인데 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죠. 온도 높죠. 비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탄기에 있던 이 이산화탄소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린 나무가 가득합니다. 가득한데 뿌리가 변변치 못해요. 화석을 보면. 그 연약한 조직이 땅을 헤집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뿌리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펑펑 오니까 굳이 뿌리가 넓게 깊게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변변치 못합니다.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린 나무가 가득한데 뿌리는 변변치 못해. 태풍에 나무가 하나 쓰러지면 어떡해요? 나무가 휩쓸려 내려갑니다. 계곡에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해요. 뿌리 뽑힌 나무는 죽죠.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은 미생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요.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썩어서 다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가야 되는데 나무가 썩지를 못해.
썩지 못한 채 산더미처럼 나무가 쌓인 나무가 계속 눌리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남은 게 바로 석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이라는 건 뭐냐면 석탄기 고생대의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석탄이 된 겁니다. 근데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종이 생기잖아요. 멸종 진화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90%가 이렇게 멸종합니다. 90%가 배경 멸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배경 멸종 말고 평상시에 뭐 사건도 없이 멸종하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가다 단체로 멸종해요. 그걸 대멸종이라 합니다. 고생대에만 3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3번째 대멸종 때는요 95%가 멸종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첫 번째 이유가요.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대륙이 합쳐졌어요. 왜 멸종할까?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난 점이 있죠. 여기 원래 뭐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었잖아요. 원래 바닷가는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생명이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었습니다. 내륙 한가운데 주로 뭐가 많습니까? 사막이 많아요. 해안선은 줄고 사막이 늘었어요. 생명이 살기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소의 농도가 지금 21%인데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는 한때 산소 농도가 32%, 33% 됐어요. 우리는 저때 가면 못 살아요. 우리는 저렇게 가면요 체온이 43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당 높은 산소 농도에 잘 살던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좋았어요. 달려도 지치지 않아요. 산소 농도 높으니까. 조금만 봐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저 당시에 뭐 잠자리 노래기 보면요 잠자리 날개폭 1m 50, 노래기 뭐 3m이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저 오렌지색 부분이 현무암 덩어리예요. 그 현무암이 뭐예요? 화산암이잖아요. 화산 덩어리가 유럽만큼 큰데 두께가 400m에서 3km예요. 대략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큰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재가 햇빛을 가립니다. 추워지고 광합성을 못하게 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화산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황, 염소불수, 이산화탄소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 뭐예요? 산성물질입니다. 산성물질이 공중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산성비가 내려서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땅도 산성화시키죠. 또 이거 뭐예요? 온실가스기도 하잖아요.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워지고 점점 산소화 되는 거예요. 그게 3번째 대멸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 된대, 중생대 하자마자 똑같은 방식으로 4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하죠. 결국 공룡도 5번째 대멸종 때 멸종하고 맙니다. 한라산 높이의 5배쯤 되는 게 시속 7만 킬로미터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바다에 꽝 충돌했습니다. 이때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면서 단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사라졌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충격으로 지진 나고 지진의 여파로 화산 터져서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공룡이 멸종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의 논문에 따르면 공룡의 멸종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룡이 딱 멸종하잖아요. 운석 떠져서. 근데 그 전에 뭐 한 번 더 있었어요. 화산이 터집니다. 항상 중요한 건 화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으면 이때도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멸종이야? 멸종 맞습니다.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종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땐 1000종이 10억 마리 살고 있었다면 이땐 100종이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 생태계, 아픈 생태계, 비실비실한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입니다. 이때 운석이 부딪히니까 끝장나버렸던 거죠. 만약에 이때 화산이 터진 다음에도 종의 다양성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화산이 터지고 끝장 안 나고 이만큼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안 좋죠.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이 얼마 걸릴지는 뭐 잘 모르지만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최고 포식자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구 역사상 단일종으로 이렇게 많았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되게 위대한 생명체예요.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 되게 위대한 건 좋은데 대멸종 시기에는 최고 포식자라도 이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고 생물량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인 거죠. 자, 우리 얘기 잠깐만 해보죠. 인류가 등장한 시점은 딱 700만 년 전이에요. 침팬지와 공통에서 갈라섰을 때. 지금보다 많이 더웠어요.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는데 더웠으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고 호모 하르비스 등장해서 지금보다 더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할 때 지금보다 추웠어요. 200만 년 춥습니다. 그럼 이들에겐 뭐가 필요했을까요? 불이 필요했죠. 불. 숲에 산불이 났습니다. 불에 장엄한 애들을 경험하고 익어져 있는 토끼 쥐 먹으니까 맛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좋은 거구나 갖고 와서
모닥불을 키웁니다. 모닥불을 피우는 순간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돼요. 일단 시간과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추워서 살지 못한 곳에서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밤중에 아참 앉고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냥할 때 너 떠들지 좀 마. 야, 빨간 거 이쁘다고 따먹으면 큰일 나. 지혜를 전수해요. 동물원의 침팬지는요, 하루에 12시간씩 씹어 먹어요. 그래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씹으십니까? 저는 20분도 안 씹어요. 기껏해 1시간 씹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침팬지는 12시간을 씹어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데 우린 체온 유지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나머지 11시간이 남잖아요. 11시간을 딴 데 쓰는 거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150마치 불을 처음 썼는데 불을 꺼트렸어, 누가 실수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산불 기다려야 돼요. 30만 년 전에야 모든 인류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불을 피울 수 있었어요. 딱 그때 운 좋게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딱 등장합니다. 근데 29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00년 전에 농사를 지어요. 아니 29만 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더 똑똑해진 게 아니라 갑자기 기후가 바뀝니다.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10,000년 동안의 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처음으로 지구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진화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문명 탕생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기원전 10,000년 전에 한 5만에서 400만 확 늘었거든요. 이때 마침 신석기 시대, 홀로세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요. 거의 안 늘었습니다. 그때는 산업혁명 인구가 확 늘어서 지금 80억 명이나 됐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마음껏 쓰게 된 겁니다. 제가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700원인가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제가 가마를 타고 왔다면 1,700원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석탄과 석유가 그만큼 싼 겁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덕분에 사람이 사람답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은 거 알겠어요. 왜? 석탄계 이산화탄소가 석탄이 된 걸 뗐으니까. 근데 왜 농업 때문에 늘어날까? 농업도 어차피 광합성이잖아.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빨아들여서 저장하는 것과 숲이 하는 건 되게 다르죠. 숲은 오랫동안 저장을 하잖아, 이산화탄소를. 이건 금방 하고. 아니, 숲도 어차피 빨아들인 게 결국 이산화탄소 나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결국엔 다 나가요. 근데 그냥 내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고 뭘 하냐면 가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아예 썩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줌말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땡땡이다. 뭐죠? 허파다. 무슨 뜻이냐면 아마존이 만든 산소를 우리가 숨 쉰다는 거예요. 100% 거짓말입니다. 아마존이 만든 산소는 아마존이 다 써요. 그 중에 절반은 자기 나무들이 쇠고편을 쓰고요. 나머지 절반은 미생물과 동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없어도 되나요? 그렇잖아요. 아마존은 허파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명 다양성의 보고로 필요한 겁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면 되게 아픈 생태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밀레니엄들은 다양성을 지킬 때 필요한 거지 굳이 산소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량 그대로예요. 10,000년 전에 99.9번의 야생동물이고 0.1만 인간과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99.9였던 야생동물이 3으로 줄어들고 0.1밖에 안 되는 가축이 97이 됐어요. 97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입니다. 인간 몇 종류일까요? 한 종류가 세 종류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한 종류예요. 가축 몇 종류 될까요? 소, 염소, 양, 말, 돼지 5종 했어요. 개, 고양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토끼, 닭, 오리, 알파카, 라마 10종 생각했어요. 아마 수십 종일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량은 그대로인데 뭐가 떨어졌다? 다양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인간과 가축이 늘어나서 야생동물이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이 줄어서 인간과 가축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인간과 가축이 늘어나니까 야생동물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구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지구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인간 가축이 늘어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멸종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 멸종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속도로 멸종하면 괜찮아요. 누가 멸종하면 누적이니까 쌓이겠죠.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다. 아, 우리 학교 선생님, 생물 선생님 나가셔서, 김 선생님 나가셔서 어떡하지? 더 좋은 박 선생님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50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정말 급격하게 멸종이 되면서 누가 멸종하면 누가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기장 같이 촘촘한 데는 몇 군데 끊어져도 그걸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축구 골대 같은, 축구 네트 같은 게 몇 군데 끊어져 봐요. 그걸로 고기 못 잡잖아요.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걱정돼서 그걸 지켜야지 되는 거죠.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중에 그 중에도 이런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소고기를 먹는 집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 둘째 딸이 아빠 우리도 소고기 한번 먹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토에서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40%, 돼지는 55%, 닭은 55%야. 이건 사실은 유럽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요, 소 껍데기 빼고 다 먹습니다. 근데 소고기 1kg를 만들려면 50kg, 50kg에서 발생하는데 돼지는 8, 닭은 6이야. 소고기 1kg 만들려면 25kg 먹여야 되는데 돼지는 6, 닭은 3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 대신 돼지나 닭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럴 바에야 메뚜기나 밀어먹는 게 낫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안 먹으면 50kg의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25kg 먹이를 생산할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콩, 양식오류, 돼지, 닭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전혀 지구에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좀 소로 가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발육이 끝난 삶은 여기까지만 하자는 게 제 생각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또 어떻게 보세요? 양고기 먹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양은 소보다 더 심해요. 서양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있어요. 80억 중에 15억이에요. 인도 사람이. 돼지고기 하면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사람들, 유대인들 먹을 거 없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서 먹는 게 양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고기 파티하는데 우린 양고기 안 먹고도 수백 년간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발육이 끝나면 여기까지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날 텐데 2도입니다. 2도. 온도가 2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2도까지는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럼 확 올라가 버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2도가 되면 꽤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가던 빛이 그대로 바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되면 저절로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1.5도에서 막자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2017년부터. 2017년에 과학자들이 1.5도를 제시할 때는 1.5도에도 못 막으면 2도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습니다. 1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고 최근에는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속도예요. 이걸 시속 100km 한다면 이건 시속 2500km예요. 이건 생태계가 적응할 수 없는 속도인 겁니다. 원래 이산화탄소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00여 년 동안에 있던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에 있던 변화죠.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다 기후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거였어요. 화산이 터지든지 대륙이 겹쳐지든지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멸종한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누려야 될 천수를 다 누렸어요. 종의 천수를. 그 다음에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멸종을 찬란한 멸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생명으로서 누릴 걸 다 누렸고 다른 세대의 생명들에게 또 다른 지구 생태계를 남겨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인도 기후변화예요. 근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누구죠? 인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멸종한다면 우리는 인간은 100만 년은 존재하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다 우리 잘못을 멸종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었던 그 많은 생명들 그 누구도 자기 잘못으로 멸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고 포식자, 생물량도 제일 많은 이 성공적인 생명체가 자기 잘못을 멸종한다면 다른 생명체의 멸종처럼 찬란하다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죠. 저는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 생각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인 게 아니고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고 운석이 붙이는 게 아니고 대륙이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이니까 뭐야?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속도가 문제예요. 빨리 해야 됩니다.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어요. 매일 2배씩 늘어난대요. 매일 2배씩 늘어났는데 25일 될 때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 연못을 다 채우려면 얼마나 걸릴까? 초등학교 1학년 물어보면 어이구 1년, 2년은 걸리겠네요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게 아닌 줄 알죠. 매일 2배씩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이에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다음날 어떻게 돼요? 꽉 차버립니다. 세상은 Y는 AX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은 지수 함수적으로 변해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이 생명의 경로를 겪을 것인가, 다른 생명들과 같은 찬란한 멸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급속한 비참한 멸종의 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돼야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